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참석한 연찬회에서 총선 승리라는 건배 제의를 했습니다. 여당은 새누리당이라는 주어가 언급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재판부 재배당 활성화 대책.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이 새롭게 도입한 정책인데 어떤 연유에서 생겼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집중 분석 시간엔 이은영 여민리서치 대표와 함께 임기 반환점을 둔 박근혜 정부의 전반기 정책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며 일본 대사관 앞에서 분신한 독립운동가 후손 고 최현열 선생. 선생의 추모제가 오늘 오후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위안부와 관련된 사진과 문서, 영상들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복절에 건국절을 기념하는 우리나라와는 확실히 차별화된 행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뉴스K 시작합니다. 총선 승리,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참석한 연찬회에서 건배 제의를 하면서 한 말입니다. 야당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자 여당은 새누리당이라는 주어가 언급되지 않았다며 덕담 수준의 건배였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안은필 기자와 함께 이 사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죠. 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참석한 연찬회에서 총선 승리라는 건배 제의를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간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엔 최경환 경제부총리,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등 정부 내각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당정은 한몸이라고 강조해온 김무성 대표의 말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정종섭 장관이 건배 제의를 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자신이 총선이라고 외치면 필승으로 답해달라고 한 점입니다.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새누리당의 선거 승리를 기원한 셈인데요. 게다가 행자부는 주요 선거 때마다 인구 통계 등 선거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하고 있고 공직자의 선거 개입 행위를 신고하는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또한 행자부는 선거사범 수사를 지휘하는 경찰청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 장관뿐 아니라 연찬회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비상한 각오로 국면을 돌파해 내년 경제 회복의 와중에 총선을 치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연찬회를 마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했다고 하던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습니다. 오늘 오찬에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138명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을 비롯해 이병기 비서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현기환 정무수석을 비롯한 수석 비서관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제 곧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개혁 관련 법안과 산적한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새누리당의 성공이라며 우리 모두 대통령이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다시 정종섭 행자부 장관 이야기를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야당은 이번에 이 발언을 두고서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예,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오후 성명서를 내고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에 앉은 행자부 장관의 입에서 여당의 총선 승리라는 운운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정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는 정부의 공정선거 의지를 심대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정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정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망발입니다. 더욱이 정종섭 장관의 발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담은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입니다. 정종섭 장관이 해임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내년 총선을 관건 선거로 치르려 한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정의당 역시 중앙선관위가 정 장관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정 장관이 새누리당의 총선 필승을 그리 바란다면 즉시 장관직을 내려놓고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을 받아 내년 선거에 출마하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그 야당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여당은 뭔가 해명을 했는데 오히려 이 해명이 논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죠? 예, 그렇습니다. 야당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 대변인은 정 장관이 일반 유권자에게 특정 정당을 지지하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덕담 수준으로 건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엄밀하게는 새누리당이라는 구체적인 명칭도 하지 않았다며 건배 구호까지 당리당략과 정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정 장관이 총선 승리라는 건배사를 했다는 건 부정하지 못하고 다만 특정 당을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이른바 주어가 없다 류의 해명인데요. 하지만 과거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노 대통령이 노사모 팬클럽과의 모임에서 여러분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나서달라 등의 발언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탄핵 사태까지 야기한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해명 내용이 알려지자 야당은 추가 브리핑을 통해 재차 반박했는데요.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장에서 총선 승리라고 한 건배사가 설마 야당의 총선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겠는가라고 반문했고 정청래 의원은 2007년 BBK 사건에서 나왔던 변명이 연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보았습니다. 마치 2007년 BBK는 내가 설립하지 않았다는 내가 주어가 빠져서 문제될 게 없었다 하는 웃지 못할 변명을 연상케 합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말 한마디로 탄핵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표 관련된 소식도 하나 있죠. 지난번에 남북 관련해가지고 뭔가 경제 관련해서 이슈를 던졌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오늘 남북 합의 6개 항목 중에서 4개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역시 평화가 경제입니다. 우리 경제의 먹구름을 들이고 있는 중국, 미스크 등 악재들을 극복하고 경제의 활로를 다시 열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경제협력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는 합의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4가지를 제안합니다. 문 대표는 구체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규모 최소 1,000명 이상 구성, 지자체와 민간 차원 남북교류 적극 지원, 남북 민간단체들의 광복 70주년 공동사업 재추진, 역대 남북 합의에 대한 상호 존중과 실천 등을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문 대표는 앞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히며 남북 협력을 통한 경제 발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오늘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한반도 평화 안전보장 특별위원회에 첫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통일 행보에 한반도 평화 특위까지 열리면서 당분간 새정치연합은 남북관계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새정치연합 관련해가지고 다른 소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죠. 이번에 이 선거제도에 관련해서 뭔가 입장을 밝혔다고 하던데요. 예, 내년 총선 선거제도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이 중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 오전 현행 소선거구제 대신 지역구당 3명에서 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와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묶는 포괄적인 논의도 함께 진행하자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인 소선거구제를 개편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300명이 다 바뀌더라도 결국 똑같을 것이란 설명인데요. 안 의원은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바꾼다면 그건 제도적으로 다당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된다며 소선거구제를 바꾼다는 전제하에서 국회 선진화법도 개정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선거제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 심사 소위원회는 어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선거구 획정위가 결정하도록 하는 여야 간사 간의 잠정 합의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비례대표 의석이 줄 우려가 있다는 반발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정개특위는 내일 다시 소위를 열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합니다. 네, 한 기자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네.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양전 보훈처장이 재판장과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잇따라 선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이달부터 시행한 재판부 재배당 활성화 대책 때문인데 재판마다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온 전관예우와 관련해 사례들을 장부경 PD가 설명했습니다. 각종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낙마 사유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진 사퇴하도록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전관예우.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전관예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관예우는 전직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해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말합니다. 전관예우를 막고자 2011년 변호사법이 개정됐습니다.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때 퇴직 전 1년 이상 근무한 곳에서의 사건은 1년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그동안 실효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전관예우는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며 각종 고위관직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의 원인이 됐습니다.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감사원장 후보자였던 그는 변호사로 개업해 7개월간 받은 7억여 원의 수임료가 논란이 돼 자진 사퇴했습니다. 정 전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으로 낙마한 첫 사례였습니다.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대법관 출신으로 현 정권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개업 후 5개월간 16억여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청문회장에 서보지도 못하고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관예우를 막고자 재판부 재배당 활성화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형사합의부 재판부와 고교 및 대학 동문, 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직장 근무 경력자일 경우 재배당한다는 것입니다. 전국 법원 중 처음 도입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전달까지 재판부가 재배당을 요청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들어 이제까지 재배당 요청 사례는 모두 6건입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전관예우 근절책을 시행한 후의 일입니다. 그중 알려진 사례들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사업 로비 혐의로 기소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입니다. 이달 초 재판장과 고교 선후배 사이인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법원이 재판부를 교체하자 변호사 선임을 철회하고 다시 새 재판장의 판사와 같은 곳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에 법원이 다시 재판부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자 결국 자진 철회했습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습니다. 당시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재판부가 재배당됐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철회해 재배당을 피해간 사례도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해당 재판부 판사와 연수원 동기인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재빨리 철회해 재배당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조처가 다른 법원으로 이어져 전관예우가 근절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타결된 어제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찍은 날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평가를 받던 박근혜 정부가 이번엔 남북 고위급 회담 타결로 이 모든 것을 상쇄했다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영 여민리서치 대표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전반기 정책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계셨고요. 네네. 네. 어쨌든 남북 고위급 회담이 타결되고 추석 명절에 이산가족 상봉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나아가서는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상회담은 아직 좀 시기상조인 발언으로 또 정부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그 유감이라는 표현을 받아내면서 회담이 이제 타결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지적하신 것처럼 그 유감이라는 단어를 받아서 이번에 이게 타결이 됐기 때문에 그 이번 사례를 오이사 조치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어떤 해결의 열쇠는 얻었다고 평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추석을 계기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또 당국제 회담들이 뭐 군사 부분 이런 데서 다 지금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이제 굴러가느냐 그거를 좀 잘 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고위급 회담 자체 그 형태 또는 그 형식의 모습을 보면은 그 좀 남북의 어떤 이제 그 군하고 그다음에 행정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고위 인사들이 43시간 동안 머리를 맞대면서 그 정회를 계속하면서 이거를 이제 끌어냈잖아요. 그리고 뭐 나중에 마지막에는 또 결재를 받들어 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걸 보면은 그 분위기 자체가 좀 이전에 좀 굉장히 좀 딱딱하고 뭔가 굉장히 그 일반인들이 보기엔 약간 좀 긴장감이 이렇게 있던 그런 회담의 형태가 아니고 좀 소박하면서 약간 좀 고전적이면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사람들의 좀 정서에 약간 와닿은 면도 있어서 그런 게 전반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조금 이제 좋은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든 거 아닌가. 이제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대북 정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치 정책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당장 뭐 이 정부 저 정부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고 그 박정희 정부 때부터 1972년 치사 남북 공동 성명부터 시작으로 해서 그 6.15 선언이라든지 14선언이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거의 40여 년 정도의 그 정책적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된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당의 정책은 옳고 야당의 정책은 틀릴 수 있는 정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 그 긴장이 고조되던 가운데 이게 타결이 됐는데 그 통일부 장관이 뭐 야당 대표에게 가서 보고도 했지만은 그거보다는 이렇게 좀 이게 지금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전반부에는 사실 굉장히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번을 계기로 이렇게 지금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 점을 좀 활용을 하셔서 야당 대표들을 모셔놓고 이 상황이나 또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서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으로 좀 협력을 해나가는 모습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고 기대를 해야 되는데 네. 박근혜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찍은 어쨌든 어제 네네.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이 타결된 겁니다. 네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솔직히 그간 뭐 노인들에게 65세 노인들에게 뭐 20만 원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약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간 한 게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런 회담을 통해서 뭔가 분위기 반전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그동안 국민들의 마음이 다 갈라져 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이제 모을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마음이 모였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마음이 모여졌지만 이전에 있던 모든 평가들이 뭐 낙제점, 공회전, F학점 다 이런 식의 평가였고 그 다음에 또 외교랑 복지는 그런 대로 좀 했지만 정치와 외교는 정말
최하점이었다라는 평가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그 분위기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 이거 도대체 이게 어느 게 진실이냐?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조차도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는 대통령이 어떻게 이 국정을 좀 잘 이끌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거와 함께 이 언론의 어떤 언론의 모습과 그다음에 또 그 사법부라든지 사법제도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해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런 흐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론과 사법부에 대한 어떤 평가도 이번에 그 대통령 전반기 평가를 하면서 같이 좀 받아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 언론하고 이 사법부 또 사법제도가 굉장히 그 한쪽을 편드는 그런 행태들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전반부 동안에. 그리고 그 사법부 같은 경우도 지금 좀 그 나오는 판결들이 보면은 정말로 내가 하는 거는 옳고 저쪽이 하는 건 틀리다라는 식의 그런 판결들이 계속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어서 뭐 유전무죄, 그다음에 무전유죄 또는 여당 유죄,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나오는 보고를 보면은 한국의 그 사법제도에 대한 그 신뢰도가 27%밖에 되지 않아서 그 조사 대상국 42개국 중에서 39위밖에 안 되는 수준을 유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하반기 국정 운영을 이제 좀 잘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잘 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이 사법부 또한 제 역할을 해서 그 정의를 살려야 된다. 정의가 제대로 서야 된다. 그것이 같이 갈 때만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좋은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이 더 들어요. 그래서 예. 네, 대표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나라 사법부와 그다음에 언론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독립된 제도들인데 이 지금 각각의 이 독립된 기관과 이 제도가 자기 역할을 안 하고 이상하게 지금 한쪽에 편을 드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으면 그리고 원래 사법부나 언론은 약자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개의 어떤 이 기관 제도들이 강자의 편에 서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빨리 해소가 돼야 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을 할 수 있는 더 강한 지금 힘이 없어요. 그거를 이제 야당이 해야 되는 건데 야당도 지금 워낙 지금 침체된 분위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제일 지금 하반기 그 남은 임기 동안에 대통령이 좀 잘하시기 위해서는 이것이 먼저 제자리를 서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께서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야당이 지금 혁신위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벌써 종반부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향후 방향에 대해서 뭔가 친노와 비노의 싸움 자체는 많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게 줄어들었다라기보다는 이제 잠복기에 들어간 거죠. 잠복기에 들어간 건데 그 잠복기에 들어간 이유는 지금 상황 자체가 좀 변화의 흐름을 가고 있기 때문에 잠복기에 들어간 것 같고 특히 이제 지금 최근에 한명숙 전 총리께서 이제 들어가셨잖아요. 네, 서울구치소. 네, 서울구치소로 들어가셨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에 좀 퍼져 있는 이야기들이 그 다음 타자는 또 누구다, 다음 타자는 누구다 이런 식의 어떤 공안정국 비슷한 그런 분위기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만 이렇게 나오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심리적 위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좀 잠복기로 들어간 이유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문재인 대표의 어떤 그 당 운영 스타일을 조금 바꾸셨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비노계 쪽 인사들에게 일단 인사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개방을 하시고 먼저 권유도 하시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박지원 의원에게는 한반도 평화안보 특위위원장을 제안하면서 인사권도 같이 부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데 어쨌든 이게 조금 한 타임 늦는다라는 평가가 좀 있어요. 문 대표님께서 하시는 게 좀 한 타임 늦는다라는 거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문호를 좀 열고 그다음에 좀 개방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이제 이 갈등을 조금 완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호남 민심의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네, 조사 제가 결과가 그래프를 준비했는데 네네. 같이 보시죠. 나온 게 있는데요. 네, 지난달에 이루어진 조사인데 네. 지난달 15일 조사인데요. 그 코리아 리서치와 목포 MBC가 이제
같이 함께한 조사예요. 이 조사는 이제 그 전라남도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호남에만 완전히 그쵸. 집중돼서 조사를 한 거네요. 그렇죠. 전국 조사가 아니고 호남에 네. 전남에만 이제 딱 집중해서 한 조사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에 95% 네. 신뢰 구간 수준인데요. 내년 총선 때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43.1%가 나왔고요. 야권신당은 17.6%, 새누리당은 13.8%, 정의당 2.8%, 모름모응답 22.2%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야권신당이 좀 이게 야권신당을 많이 지지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이게 그 4월 29일이었나요? 그 재보선 이후에 그런 흐름이 좀 이제 천정배 의원이 당선이 되시면서 야권신당에 대한 어떤 힘이 좀 모아지는가 싶었는데 지금 좀 한 4, 5개월이 지난 뒤에 보니까 야권신당에 대한 어떤 지지는 지금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호남 민심의 변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다른 문항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야권 신당의 창당 형태는 어떻게 되는 게 좋은가 이걸 이제 물어봤는데 그 전국 차원의 신당 창당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1.3%로 거의 절반 가까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야권 신당을 창당하는 건 반대 20.4%, 그다음에 호남 중심 신당 13.4%고 모름모응답이 14.9%인데 그 야권 신당 창당을 반대하는 것과 그다음에 전국 차원의 신당으로 창당해라 이게 지금 거의 71%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한 4, 5개월 사이에 좀 변화가 많이 일어난 거죠. 호남 민심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주승용 최고위원도 다시 좀 복귀를 한 이유가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복귀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호남에서의 그 지지를 획득하는 게 1차 관문인데 일단 그거를 지금 획득을 못하고 있다는 이 상황이 조금 당내 이제 좀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특히 그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신당을 창당하려면은 당을 대표하는 간판 인물이 있어야 되고 또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 당을 대표하는 간판 인물로 지금 내세워지는 인물이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에 호남 쪽에 그 유권자들이 지지를 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호남 신당에.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그 여당이 남북 고위급 회담 이후에 잔치집 분위기입니다. 상당히 잔치집 분위기인데 이런 네네. 과정 속에서 뭐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라든지 최경환 부총리가 총선 관련해 가지고 벌써부터 뭔가 뭐 잘못된 발언들을 하고 있다 이런 네. 내용인데 어떤 네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위급 회담 성사 이후에 이제 여당 쪽에서 샴페인을 먼저 지금 터뜨리고 있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금 고위급 회담 이후에 계속 뭐 의원 연찬회 전 소속 의원 전체 연찬 의원 연찬회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청와대 오찬 이런 것들이 막 대규모로 지금 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모습이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야당의 모습과 좀 대비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쪽에서는 뭔가 시스템과 체계가 갇혀 있고 뭔가 힘을 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움직여 나가고 있다. 총선을 향해서. 그다음에 이쪽은 뭔가 오합지졸에 이렇게 막 산만하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좀 힘을 실어주고 싶어도 실어줄 수 없는 조직이다, 집단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의 그 대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좀 굉장히 그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빨리 이걸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정종섭 행자부 장관하고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어저께 그 의원 연찬회에서 그 공무원 의원 연찬회에서 이제 그 총선 필승 발언을 했는데 그 행자부 장관은 사실은 이제 선거 주무 부서잖아요. 주무 장관이 이런 그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이야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돼서 야당에서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경제 성장률을 3% 중반인 정도까지 끌어올려서 당의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발언,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북한의 그 폭격 그 직후에 그 증시 그 시총 사라진 금액이 거의 뭐 지금 24조, 29조 막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지금 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날려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안 좋고 불안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사실은 좀 더 앞서서 리스크 관리를 했으면 대북 문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했으면 그런 어려움이 없었을 건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지금 이렇게 다음 수순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 듯한 모습으로 지금 남북 그 문제를 지금 처리해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자중하고 이렇게 이거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지금 내년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발언은 경기 부양을 해서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지금 중국 증시가 굉장히 문제되는데 그것도 그 경기 부양이 안 먹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위기가 오고 있는 건데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 경제부총리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독립운동가 후손 고 최연열 선생. 선생은 지난 12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며 일본 대사관 앞에서 분신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분신 9일 만에 지난 21일이죠. 마지막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수요 집회간 선생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김병소 감독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어르신은 언론을 통해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님들의 소송 소식을 전했다며 사무실을 찾아오신 이후로 여러 차례 법정을 찾아서 할머님들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본인은 노령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얻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생계를 꾸려가면서도 후원을 자처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살면서도 한 달에 2번 정도 이곳을 찾아오셔서 우리 정대협 수요 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민중의 지팡이라 불리는 자들이 선생님의 영정사진을 부수고 빼앗아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했던 일본 순사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더욱 저를 분하게 했던 것은 그 순사들이 젊은 청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하는, 그러나 그게 싫어서 의경 복무를 택한 이 시대의 불쌍한 청년들입니다.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켜낼 역량을 강화해야 할 군대에서는 우리 민족을 주적으로 상정하고 역사교육 대신 친일파들의 무기인 반북, 반공 교육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들 중 몇몇을 빼내어 독립운동가의 영정을 빼앗으라는 그런 부조리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사 청산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선생님의 말씀대로 계속 타오르는 열정으로 가슴에 불을 붙이며 매진하려
중국 정부가 지난 15일부터 위안부 일본군 성노예 당한선이라는 제목으로 위안부와 관련된 사진과 문서 영상 등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거침없는 과거사 공세를 보니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씁쓸한데, 광복절의 건국절을 기념하는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비교가 많이 됩니다. 조아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위안부란 일본군에게 배치한 성노예 제도다. 기록은 위안부라는 단어가 성노예라는 죄악을 대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제 만행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상하이, 난징 등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위안부 관련 자료와 일본군 전범의 자백서 등을 모아 영상 다큐멘터리와 해설서로 정리해 8일간에 걸쳐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일본군 점령 지역 위안부 시설 현황, 일본 군인 수와 위안부 배치 비율, 위안부 이용 통계, 위안부 비용 지불 내용까지 1930년대 당시 일본군이 기록했던 문서의 내용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일본군 하사관이 위안부 여성을 살해해 군인들과 인육을 나눠 먹었다는 충격적인 증언 기록이 알려져 한동안 포털이 떠들썩하기도 했습니다. 1938년 141명의 위안부가 난징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 2만 5천 명을 상대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중국은 인류 문명에 도전하는 악행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자료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영 언론도 사과를 요구하며 일본의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중국이 일본의 패전일인 8월 15일과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인 9월 3일을 전후해 역사적 총공세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의 만행을 겪었지만 일본 과거사에 대응하는 모습은 중국과 차이가 큽니다. 대통령의 동생이 광복절을 앞두고 친일 발언을 해 공분을 사는가 하면 대통령은 친일파를 건국 공신으로 둔갑시킨다는 논란에도 광복절에 건국일을 기념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중국과 같은 위안부 자료 공개는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친일파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풀지 못한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민주협동조합 2015년 임시총회 대의원총회 안내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장소는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입니다. 회의 목적은 자격상실 대의원 심의와 임원 선출, 콘텐츠 생산조합원 참여 방안 보고 등을 합니다. 정족수 미달로 임시총회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대의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을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내일도 최선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